회사 노예인 헝싱왕은 궁극의 자유 시스템을 해제한다. 그가 더 방탕하게 살수록 그는 더 부자가 된다. 직원에서 사장으로 그는 찐따들을 짓밟으며 신급 재벌로 떠오른다. 이야기는 헝싱왕이 가족의 급한 일로 이틀 휴가를 요청하지만 상사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헝싱왕은 돌아오면 빠진 업무를 모두 보충하겠다고까지 약속했다. 그는 정말 며칠만 필요했다. 매니저는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부서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못 박았다. 장례식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휴가는 승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매니저가 집중하지 못한 이유는 라이브 방송에서 춤추는 예쁜 여성이었다. 맞다. 그는 바로 그런 코머족 중 한 명이다. 그렇다고 평범한 코머는 아니다. 이 매니저는 고액 후원자, 즉 좋아하는 방송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타입이었다. 그가 로켓 선물을 보내자마자 라이브 방송은 에너지로 가득 차고 음악과 춤도 더욱 격렬해졌다. 한편 싱왕은 여전히 아픈 어머니를 위해 마음을 쏟으며 누군가가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잔인한 매니저는 싱왕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돌보라고 제안했다. 그것도 안 된다면 근처 친척이 그 역할을 맡으라고 했다. 만약 싱왕의 어머니가 위독한 상태였다면 그 요청이 승인됐을지도 모른다. 그때 방송에 나온 예쁜 여성이 매니저 오빠에게 비싼 로켓 선물을 보내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직원들의 복지에는 전혀 관심 없는 이런 한심한 상사를 보며 싱왕의 분노는 치솟았다. 매니저는 거만한 어조로 싱왕에게 변명하지 말고 출세하려면 몇 가지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강요했다. 이들의 뉴미디어 업계에서는 시의성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누군가가 먼저 뉴스를 내보내면 그 부서의 실적이 나빠질 것이다. 그래서 싱왕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계속 연락을 유지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매니저는 그런 제안조차도 용납하지 않았다. 매니저는 더 이상 싱왕을 설득하는 데 지쳐 그냥 대놓고 그만두라고 말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재무팀과 정산을 하고 나가는 것뿐이었다. 불행히도 싱왕은 삼류대학을 졸업했고 회사도 인력이 필요해서 그를 받아준 것뿐이었다. 지원자 대부분이 인류대학 출신이었고 그는 언제든 대체 가능한 존재였다. 트렌드는 기다려주지 않고 그의 일자리도 마찬가지였다. 매니저는 싱왕에게 다시 한번 떠나겠다고 고집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해보라고 강하게 조언했다. 그래서 싱왕은 정말로 그렇게 했다. 싱왕은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고민은 휴대폰 벨소리의 요란한 소음에 의해 방해받았다. 전화기 너머에는 아버지가 있었고 집에 돌아올 수 있겠냐고 물었다. 있잖니. 엄마의 치료비가 아직 정산되지 않았어. 병원은 지금까지 꽤 융통성을 발휘해줬지만 더 이상 지연되면 문제가 될 거야. 아버지는 며칠째 계속 변명을 해왔고 병원은 이제 대금 결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돈을 내든지 아니면 퇴원하든지 둘 중 하나였다. 이런 상황은 당연히 아버지를 매우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싱왕은 아버지가 집안의 심각한 재정 문제를 숨기고 있다는 분위기를 점점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는 며칠 내로 돌아와서 치료비를 도울 것이라고 말해. 하지만 전통적인 성격의 아버지는 이미 친구들과 친척들에게서 돈을 빌렸고 의료보험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안심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왕은 부족한 부분을 자신이 메우고 싶었다. 가족이 친척들에게 빚을 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남으로서 그는 이 재정적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막 졸업한 아들이 생활비가 비싼 도시에서 부담을 느끼며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그저 싱왕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집에 있는 가족 걱정은 하지 않기를 바랐다. 사실 그는 1년 반 동안 일했고 월급은 5영위안이었다. 그는 룸메이트와 2층 침대를 함께 쓰며 검소하게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겨우 5만 위안을 저축할 수 있었다. 적어도 이 정도면 어머니의 치료비로 인한 빚을 한동안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헝싱왕은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탈선하지 않고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 그는 그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는 형편없고 비인간적인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재능을 다른 곳에서 펼치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그래서 그의 다음 목적지는 인사과였다. 20분 후 그의 신분은 공식적으로 실업자가 되었다. 스스로의 의지로 한 일이었지만 더 이상 직장이 없다는 사실에 쓴웃음이 지어졌다. 요즘 같은 취업 시장과 경제 상황에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도 않고 생계를 포기하는 건 무모하다고밖에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조상들의 뜻을 거스른 대가로 그는 궁극의 자유 시스템을 개방하며 구원받았다. 직장을 그만둔 보상으로 싱왕은 888위안, 즉 약 1만 2천 달러를 받았다. 싱왕은 걸음을 멈췄다. 그는 그저 자기 일에만 신경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황금빛 텍스트 알림이 눈앞에 나타났다. 처음에는 누군가 근처에서 영상을 크게 틀어놓은 줄 알았고 그 소리가 머릿속까지 울릴 정도였다. 하지만 눈앞의 인터페이스는 그가 보상금을 확인하고 마음껏 누리라고 설명했다. 그가 돈을 더 많이 쓸수록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알림에는 888위안이 성공적으로 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처음에는 혹시 이게 신종사기 같은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문자 메시지는 공식적이었고 실제로 그의 계좌에 돈이 늘어나 있었다. 이제 그의 이름으로 888위안이 되어 힘들게 모은 자금이 순식간에 불어났다. 시스템은 주인에게 자신의 각성을 의심하지 말라고 확신시켰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마음껏 인생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싱왕은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결코 믿지 않았을 것이다. 계좌를 확인해보니 실제로 언급된 금액이 그의 계좌에 있었다.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정말로 시스템에 각성한 것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고 이 절대 자유의 시스템이 정말로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었다. 모든 것을 실제로 시험해보는 것이 필요했다. 그의 생각은 한 여성의 목소리에 의해 방해받았다. 그녀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그를 부른 소녀는 하오원으로 800만 명의 팬을 보유한 블로거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방송 일정표를 준비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하오원이 800만 명의 팬을 가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매력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를 보는 순간 싱왕의 생각은 멀어졌고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듣지 못했다. 싱왕이 멍한 모습을 보자 하오원은 그가 드디어 누나를 여자라고 생각하게 된 거냐고 물었다. 싱왕은 평소처럼 그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하오원은 그에게 달려들며 최근 최고 후원자들이 후원을 줄여서 더 많은 운영 자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전까지는 싱왕이 항상 그녀의 방송을 관리해왔다. 온라인에서 그녀는 가장 매력적인 댄스 여신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녀가 꽤 친근하고 전혀 거만하지 않았다. 또한 그녀의 단점이자 장점은 장난을 좋아한다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그랬지만 이제 그는 그만두었고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았다. 그는 하오원에게 회사에서 그녀에게 다른 매니저를 찾아줄 것이라고 알렸다. 그 소녀는 왜 그렇게 갑자기 결정을 내렸는지 걱정스럽게 물었다. 싱왕은 어느 정도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깔보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그가 자신의 운영자였기 때문에 그를 더 잘 대해주었다. 그는 또한 그녀가 일하기에 가장 편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길은 갈라졌고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었다. 우리 주인공의 생각에는 그는 마침내 현실을 완전히 자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하오원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마녀 같은 미안한 소녀의 매력을 발휘하며 자신은 그와 함께 일하고 싶고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싱왕의 이성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매혹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렇게 쉽게 질 생각은 없었다. 동시에 하오원은 왜 오늘 싱왕이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평소라면 그는 항상 그녀의 장단에 맞췄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그녀는 슬픈 목소리로 정말 자신을 떠나고 싶은 거냐고 물었다. 이런 말은 예전의 싱왕에게는 통했을지 몰라도 이제 우리의 주인공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의 연기에 더 이상 속지 않을 생각이었다. 싱왕은 긴 휴가를 떠나고 싶다고 대답했다. 하오원은 다시 한번 자신의 매력으로 그를 유혹하려 들었고 솔직히 그녀는 그 일에 꽤 능숙했다. 싱왕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다. 그에겐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 그 정도 돈이면 이런 미인 10명쯤은 가질 수 있었다. 마침내 정신을 차린 싱왕은 하오원에게 코화장이 좀 삐뚤어진 것 같으니 고치라고 말했다. 평생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없는 하오원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에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직접 확인하러 급히 달려갔다. 결국 하오원은 싱왕의 말이 맞고 자신의 코 화장이 정말로 약간 삐뚤어졌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곧 방송이 시작될 예정이라 이를 고칠 시간은 거의 없었다. 동시에 싱왕 앞에 시스템 알림이 나타나 그의 결단력에 감탄을 표했다. 그는 사슬에 묶인 개가 되기를 거부했고 자신의 진심을 표현할 수 있었다. 이 일로 그는 23영위안의 보상을 받았다. 싱왕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작은 일을 했을 뿐인데 벌써 이렇게 큰 돈을 받다니. 만약 전 상사를 무릎 꿇게 만든다면 대체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기엔 너무 이르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는 다시 한번 돈을 계좌로 받았다. 그의 잔고는 이미 162영위안이 되었다. 이제 싱왕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다. 원하는 대로 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그날 또 한 명의 악마가 지상에 태어났다. 그 미인은 오히려 자신의 휜 코를 지적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녀는 또한 그가 이제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지만 언젠가 함께 일할 기회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은 폭로당했다고 화를 내는 대신 오히려 그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 그녀는 너무나도 침착했다. 싱왕은 그녀가 이런 친절한 태도를 일부러 연기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인지 궁금했다. 게다가 그녀는 오랫동안 기술적으로 자신을 지도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송별 만찬까지 제안했다. 하오원은 그의 뛰어난 실력을 믿고 업계의 몇몇 보스들과의 인맥을 통해 새 일자리를 찾는 것도 도와주겠다고까지 했다. 이전에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는 그가 최고의 대학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쩌면 그녀는 전혀 교활하지 않은 사람일지도 몰랐다. 아마도 그녀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싱왕은 초대를 뒤집어 오히려 자신이 그녀에게 저녁을 대접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가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는 웃으며 이번 퇴사를 핑계삼아 더 이상 짠돌이로 굴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함께 일할 수도 있으니 이번 저녁은 미리 전하는 감사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었다. 그녀는 아직 서로를 제대로 알 기회도 없었는데 그가 이미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소를 지었다. 싱왕은 이미 짐을 다 싸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 퇴근 후 저녁 식사가 딱 좋을 것 같았다. 싱왕은 한층 경쾌한 발걸음으로 건물을 나섰다. 그는 새롭게 태어난 기분이었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세상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예전에는 걸을 수만 있다면 버스나 지하철은 절대 타지 않았다. 대중교통을 탈 수 있다면 택시는 절대 타지 않았다. 밤 11시까지 야근을 하면 누군가와 카풀을 하곤 했다. 하지만 자신의 통장 잔고와 자신에게 열려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니 이제는 그런 습관도 바뀔 것 같았다. 심지어 한밤중에 카풀을 하는 것조차 그의 일상에서는 사치였다. 그래서 오늘은 앱에서 가장 비싼 차량을 불러 예전에는 감히 누리지 못했던 사치를 제대로 누려보기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깔끔해 보이는 은색 차량이 그의 곁에 멈춰섰다. 운전자는 호감 가는 인상에 정장까지 차려입고 있었다. 이게 바로 디디 프리미엄 라이드, 디디 프리미엄 라이드, 물으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싱왕의 시스템은 가격을 신경 쓰지 않고 넉넉하게 차량을 이용한 그에게 조용히 5만 위안을 추가로 보상해 주었다. 차를 바라보니 매끈한 라인과 부드럽게 울리는 엔진 소리가 누구라도 가슴이 뛰게 만들 만했다. 그는 예전에는 몇 푼이라도 아끼려고 자정이 넘도록 다른 사람들과 차를 같이 타기를 기다렸던 기억이 났다.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는 천지 차이였다. 그는 정말로 사회적 계층에서 엄청난 도약을 이뤄냈다. 오늘부터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운전자는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그에게 차에 타라고 안내했다. 목적지는 바이싱로 교차로 정확히는 라오샹 지엠빙 팬케이크 가게였다. 확인이 끝나자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밟고 목적지로 향했다. 뒷좌석에서 싱왕은 고급 차량의 가속감을 기꺼이 만끽했다. 배기구에서는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운전자는 인상적인 운전 실력을 뽐냈다. 그들의 속도 덕분에 싱왕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새로워진 자신감을 안고 차에서 내렸다. 이제 현실과 자본주의의 치트키를 손에 넣었으니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제는 팬케이크 가게에서 일하는 노부인도 그를 거의 알아볼 정도였다. 그녀는 그가 보통 계란과 소시지가 들어가지 않은 지엠빙을 주문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계란을 원했다. 사실 그는 원하는 만큼 계란을 살 수 있었지만 2개면 충분했다. 그리고 그는 순수 고기 소시지 2개도 원했다. 저렴한 전분 소시지는 사양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호화로운 주문에 감탄했다. 싱왕이 월급이 5영위안이었을 때 그는 800위안을 월세로 쓰고 하루 식비를 20위안으로 제한했다. 8위안짜리 기본 지엠빙이 그를 여러 번 굶주리면서 구해줬지만 그는 한 번도 감히 계란을 추가하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은 마음껏 한 끼에 돈을 쓸 수 있었다. 15위안짜리 음식을 먹으려고 줄을 서는 것만으로도 싱왕에게는 한 단계 성장한 셈이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2개의 계란과 순살 소시지를 보자마자 부러움과 질투를 느끼길 바랐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여자들은 얼굴을 붉혔고 남자들은 언제쯤 자신도 이렇게 계란과 소시지를 자랑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이렇게 자신의 궁핍한 생활 수준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작은 쇼를 통해 그는 시스템으로부터 또 2만 위안을 벌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포장마차를 떠나던 싱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름다운 오후를 만끽했다. 그는 다음번에는 계란을 5개나 추가하겠다고 다짐했다. 학생 시절 싱왕은 너무 가난해서 어떤 오락도 즐길 수 없었다. 사회에 나와서는 돈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마저 모두 잃어버렸다. 요즘은 보통 사람들이 뭘 하며 즐기는지도 모를 지경이다.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니 그는 익숙한 건물 근처에 와 있었다. 갑자기 지미 뉴트론이 브레인 블라스트를 하는 것처럼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어떻게 그걸 잊고 있었을까? 이제 돈이 넉넉하니 그는 가격표도 안 보고 쇼핑하는 부자들처럼 살 수 있었다. 오늘 밤 하오원에게 저녁을 대접해야 했고 요즘 고급 레스토랑은 복장 규정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다. 그의 옷은 부유한 사회의 기준에는 한참 못 미쳤기에 그는 쇼핑몰에 들어가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인파 속에서 그는 가게들과 진열된 상품들을 끝없이 혼란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급스러움이 물씬 풍기는 대형 쇼핑몰에 들어와 있었다. 모든 가게에는 영어로 된 브랜드명이 적혀 있었고 그는 자기가 뭘 보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싱왕은 돈을 펑펑 쓸 생각으로 이곳에 들어왔지만 정작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조차 몰랐다. 그는 곧장 아디다스 같은 익숙한 브랜드를 찾으려 했지만 그런 가게들은 이 쇼핑몰의 수준에 맞지 않았다. 싱왕은 촌놈처럼 멍하니 두리번거리는 것을 스스로 멈췄다. 인생에 치트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결과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마음껏 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소심하게 사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루이비통의 고급스러워 보이는 매장 앞에 이끌렸다. 매장 안의 점원들은 새로운 손님을 눈여겨보며 서로 싱왕을 응대하는 일을 미루었다. 경력이 많은 점원은 싱왕이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그를 눈여겨봤다. 풍부한 고객 응대 경험으로 그녀는 젊은 남자를 그의 현재 차림새로 평가했다. 그의 머리는 전문가에게 손질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온갖 잡동사니를 입고 있었다. 그의 휴대폰은 구형이었고 옷 대부분은 길거리 노점에서 사나린 상품들이었다. 즉, 가난한 청년이 눈에 띈 것이다. 점원들 사이에는 자신들이 파는 물건을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은 도와주지 않겠다는 무언의 합의가 있었다. 항싱왕은 매장에 들어서서 아무도 자신을 응대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야 이 사실을 천천히 깨달았다. 물론 지금은 자신이 가난한 청년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했지만 그들의 속물적인 태도는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불쾌했. 그래서 그는 피곤해서 둘러볼 시간도 없다고 설명하며 말을 꺼냈다. 그는 그냥 15만 위안 상당의 물건을 하나 골라서 쇼핑을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이 거만한 판매원들이 잘난 척하며 그의 시간을 낭비하려 한다면 차라리 옆에 있는 에르메스 매장에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의 위협을 들은 점원들은 깜짝 놀랐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손님을 잘못 판단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든 점원들이 재빨리 그 청년에게 몰려들었다. 그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물었다. 어떤 점원들은 그를 자리에 앉혀 차를 대접하며 매장 컬렉션을 둘러보라고 권하기도 했다. 이것이 바로 싱왕이 돈이 정말로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 중 하나였다. 쇼핑을 마쳤을 때쯤 그는 이미 화려한 새 옷으로 멋지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의 아우라는 분명히 한층 더 높아졌다. 그는 또한 명품 매장에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확실히 인류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짐을 직접 들 필요조차 없다. 누군가가 대신 들어준다. 그의 짐을 들어주기로 배정된 여직원은 명랑하고 공손하게 그에게 이달 말에 열리는 보석 감상회에 참여해달라고 초대했고 그는 시간이 되면 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또한 짐을 그의 집으로 배달해주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방식은 사양했고 스스로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여직원에게서 쇼핑백을 받아들었다. 여직원은 상쾌한 미소와 밝은 에너지로 그에게 정중하게 행운을 빌어주었다. 쇼핑몰을 나가는 길에 싱왕은 몇몇 여성들이 LV나 에르메스 같은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를 살 형편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그는 자신이 산 옷가방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이렇게 비싼 물건을 산다는 건 꿈도 꾸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은 더 쓰고 싶어 안달이 났다. 시스템은 그가 한 번에 예전 월급 3년치를 써버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큰 금액 달성이었고 66만 위안, 즉 약 9만 달러의 보상이 따라왔다. 확실히 더 많이 쓰면 더 많이 벌게 된다. 한때는 푼돈을 아끼던 가난한 청년이었지만 이제 그는 백만장자가 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일하고 호화롭게 사는 것뿐이었다. 이제 싱왕은 더 이상 아끼지 않았다. 예전에는 저렴한 패스트푸드를 골랐다면 이제는 도시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인 링웨이 웨스턴을 선택했다. 이런 레스토랑에 가는 만큼 주인공은 당연히 제대로 차려입었다. 아마도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의 외모는 밝고 화려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아름다운 웨이트리스가 그를 맞이했고 존경하는 항 선생님을 예약된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하겠다고 제안했다. 싱왕은 약간 일찍 도착했고 하오원은 아직 일 때문에 바빴기 때문에 그는 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웨이트리스는 그처럼 중요한 손님이 여기서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프라이빗 룸은 메인 홀과 분리되어 있었고 그는 그곳에서 편안히 쉴 수 있었으며 친구들을 기다리면서 디저트 몇 가지를 즐길 수 있었다. 이렇게 명망 있는 곳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싱왕에게 꽤 이례적인 일이었다. 정말로 옷이 사람을 만든다. 그가 이 프라이빗 룸에 들어섰을 때 디저트와 차는 이미 테이블 위에 준비되어 있었고 그는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다른 것이 필요하면 그냥 배를 누르면 됐다. 웨이트리스는 우리의 주인공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았고 그는 식사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프라이빗 룸에서 보이는 전망은 정말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다. 저녁의 도시는 특히 더 멋졌다. 싱왕이 40층 높이에서 도시를 내려다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주인공은 돈만 있으면 최고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만 있으면 남들이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설 수도 있다. 이제 싱왕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모든 환상과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서둘러 집에 약간의 돈을 송금했다. 아버지가 놀라지 않도록 조금만 보냈다. 고작 10만 위안이었다. 아버지가 돈의 출처에 대해 물으신다면 주인공은 아르바이트로 모은 저축이라고 간단히 둘러댈 수 있었다. 그럴듯해 보였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너무 놀라지 않을 것이다. 주인공이 식당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을 때 하원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맞춤 댄스를 선보였고 후원금이 쏟아져 들어와 쉴 틈도 없었다. 그녀의 방송이 그렇게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싱왕은 위치와 식당 이름을 보냈지만 하오원은 라이브 방송 중이라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 팬들은 연이어 후원 로켓을 쏘아줬고 하오원은 모두에게 감사했다. 하지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시청자들은 내일 후속 방송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침내 이 광란이 끝나고 지치고 땀에 젖은 하오원은 앉아서 쉴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그녀에게 그렇게 간절했던 휴식의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거의 즉시 그녀의 친구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다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하오원은 저녁에 따로 계획이 있어서 친구들을 실망시켜야 했다. 친구 중 한 명은 즉시 뭔가 수상하다고 의심했고 하오원이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누구와 저녁을 먹으러 가는 거냐고 물었다. 혹시 진지한 부자 팬이라도 생긴 거냐고 했다. 하오원은 그녀를 또 한 번 실망시켜야 했다.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라고 했다. 이 남자는 이미 너희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냥 싱왕일 뿐이라고 했다. 친구들은 하오원이 아직도 그 한심한 남자를 생각하고 그가 퇴근한 뒤에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오원이 분명히 그에게 감정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오원은 또다시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라고 충고했다. 하오원은 그저 싱왕이 회사에서 오퍼레이터로 일할 때 자신을 많이 도와준 것에 대해 고마워할 뿐이라고 했다. 이제 그가 회사를 떠났으니 그냥 작별 저녁 식사일 뿐이라고 말해. 게다가 그가 계산할 거라고 했다. 그가 계산한다는 결정적인 말을 듣자 여자친구들도 같이 가고 싶어 했다. 데이트가 아니었으니 하오원도 신경 쓰지 않았다. 게다가 아마 간단한 음식을 먹을 테니 싱왕에게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친구들이 비싼 음식을 먹고 싶다면 따로 계산하기로 했다. 금발 친구도 괜찮다고 했다. 그녀는 오늘 하루가 길었고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주고 싶었다. 신우어도 같이 가고 싶었고 남의 호의를 이용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사실 신우어는 싱왕이 얼마나 짠돌이인지 팬케이크에 달걀 하나도 추가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저녁 식사로 어떤 근사한 레스토랑에 데려갈지 신우어는 무척 궁금했다. 물론 하오원은 욕심 많은 친구들의 속마음을 알 리 없었기에 메이크업을 지운 후 주차장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곧 그들은 함께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그곳에는 하오원의 새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운 좋게도 아무도 그 차를 막아놓지 않았다. 잔칭칭은 최근 광고 계약을 따내기가 점점 어려워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이 언제쯤 비슷한 차를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오원은 그녀에게 댄스 스트리머에 도전해보라고 제안했지만 잔칭칭은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다. 결국 하오원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춤출 수 있는 재력이 그녀에게는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의 전략은 좋은 오빠가 자신에게 청혼해서 이 지긋지긋한 업계에서 자신을 구해주길 기다리는 것이었다. 신우호는 곧바로 그녀를 현실로 끌어내렸다. 잔칭칭은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었다. 이 업계에서는 오빠들에게 이용만 당하지 않아도 다행인데 그녀는 그들 중 누군가가 자신을 구해주길 꿈꾸고 있었다. 잔칭칭은 그저 잠깐 꿈을 꾸고 싶었을 뿐이다. 신우호는 그럴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원하는 만큼 꿈꿔도 괜찮았다. 하지만 하오원이 단순히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춤을 춰서 스스로 고급차를 샀다고 순진하게 믿을 수 있을까? 신우호는 분명 그녀가 많은 오빠들과 잠자리를 했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절대 회사의 톱스타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귀여운 외모 때문만은 절대 아니었다. 마침내 온갖 더러운 추측을 한 뒤에야 신우호는 정신을 차리고 저녁을 어디서 먹을지 물었다. 하오원이 휴대폰을 꺼내 확인하려는 순간 이상하게 놀란 표정으로 그대로 얼어붙었다. 신우호는 그곳이 너무 허름해서 사랑에 빠진 친구조차 충격을 받았다고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다. 그들이 초대받은 곳은 링와, 이 링와이라는 이름이었고 같은 이름의 레스토랑이 있었다. 그곳은 징후 빌딩에 위치해 있었다. 이 레스토랑은 미슐랭 3스타를 받은 매우 유명하고 인기 있는 레스토랑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런 곳에서 가장 소박한 저녁 식사조차 1인당 3, 0위안이 넘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가장 큰 문제는 아니었다. 이곳의 인기로 인해 예약을 잡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였다. 잔칭칭은 짠돌이인 항이 그곳에 초대할 수 있다는 것이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혹시 그가 몰래 승진해서 이전 직장을 그만둔 걸까? 스누오는 그저 같은 건물에 있는 저렴한 식당일 거라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장소 근처에 위치를 올려서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헷갈리게 하기도 한다. 하오원은 질투심 많은 친구의 말을 믿지 않았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자기가 아는 항은 그런 허영심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스노우는 여전히 항이 곧 망신을 당할 거라고 확신했고 하오원도 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그들은 차에 올라타 직접 가서 보기로 했다. 차가 없는 밤 도심을 가로지르며 그들은 꽤 빠르게 달렸다. 잔칭칭은 하오원의 새 차가 매우 안정적이고 충격 흡수력이 강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자신의 오래된 차에서는 전혀 자랑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스노우는 좀 더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심지어 친구에게 기회를 잘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뷰티 블로거이고 그녀의 라이브 방송에는 자원이 될 만한 부자들이 많이 있다. 그저 옷깃을 조금만 내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면 된다. 그러면 선물들이 쏟아질 것이다. 춤이든 뷰티든 기준만 조금만 낮추면 부자 팬들이 로켓 선물을 쏘아줄 것이다. 그러면 잔칭칭은 광고 계약을 따내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잔칭칭 본인은 그런 제안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녀의 시청자 대부분은 여자들이었다. 스노우는 굳이 고집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에게 맞고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면 그냥 그렇게 두는 게 낫다. 아무 이유 없이 그런 방법을 쓰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 스노우 역시 어떤 부자가 자신과 결혼하길 원한다면 미련 없이 전업주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금 그녀를 괴롭히는 유일한 것은 하오원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정말로 자신이 모두를 얕보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하오원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다. 만약 한 쌍의 커플이 단지 순간적인 끌림 때문에 함께 있고 여자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그녀는 가정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발언권도 없게 된다. 그리고 그 부자가 그녀와 함께 사는 방식은 다른 누군가와도 똑같이 살 수 있는 방식일 것이다. 그래서 남자가 돈만 있으면 언제나 그의 곁에는 젊은 여자들이 있고 그는 마음대로 그들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상황은 하오원이 원하지 않는 것이었다. 신우오에게는 그녀의 말이 그다지 솔직하게 들리지 않았다. 신우오는 하오원이 더 이상 잘난 척을 그만두었으면 하고 바랐다. 어차피 하오원은 실제로 자신의 라이브 방송에서 누구보다도 더 도발적으로 춤을 춘다. 실제로 하오원은 그저 자립하고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벌고 싶었을 뿐이다. 남자는 그녀를 배신할 수 있지만 돈은 절대 그렇지 않다. 마침내 그들은 식당 아래 주차장에 도착했고 하오원은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젠칭칭이 급히 그녀를 막아섰다. 항이 초대한 장소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오원이 월 수입이 많다 해도 여기서 많은 돈을 쓰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항이 잘못된 주소를 알려준 거라면 어떻게 하지? 스누어도 그녀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갔다가 예약이 없어서 창피하게 나오는 건 정말 민망한 일이었다. 혹시라도 시청자 중 한 명이 그 장면을 알아보고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기라도 하면 팔로워를 잃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하오와는 확실히 하려고 항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들려오는 건 신호음뿐이었고 항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신우오는 속으로 우쭐하게 하오안을 비웃으며 이런 일에 휘말린 건 전적으로 하오안이 허세 부리는 사람들과 어울린 탓이라고 확신했다. 반면 하오안은 항이 단지 바빠서 답장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신우오는 다시 좋은 친구인 척하며 무슨 일이 생긴 것일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어쨌든 항이 일부러 그녀를 곤란하게 하진 않겠지. 그렇지 않나?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 위층에 올라가서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신우오는 그저 이 최고급 레스토랑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항과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궁금했을 뿐이었다. 하오와는 친구들에게 엘리베이터를 타자고 권하며 링와이가 아주 비싼 레스토랑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은 감당할 수 있지만 월급이 적은 항은 아마 힘들 것이다. 그가 평소에 그렇게 짠돌인 데는 이유가 있다. 링와이는 그에게 너무 낭비일 것이다. 만약 그가 그냥 장난친 거라면 어떡하지? 그럴 경우 저녁 식사 전체 비용을 자신이 다 내야 할지도 몰라. 입구에 다가서자 하오와는 망설이며 모퉁이 너머로 주위를 살폈다. 메인 홀에서 그를 보지 못하자 그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왜 항은 전화를 받지 않는 걸까? 그녀는 계속해서 다시 시도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갑자기 한 웨이트리스가 뒤에서 다가와 예약이 있으신지 물었다. 하오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지만 신우가 대신 자신있게 네라고 답했다. 이제 하오와는 예약이 항싱왕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신우오는 그의 회사에서 오퍼레이터의 월급이 겨우 5영위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계속해서 우쭐거렸다. 이 레스토랑에서 한 번 저녁을 먹는 데만 해도 석 달치 월급이 들 수 있었고 신우오는 하오완이 냉혹한 현실의 충격을 어떻게 견딜지 너무나 궁금해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갑자기 신우오의 모든 예상과 달리 웨이트리스가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안내했다. 항씨가 오랫동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신우오는 그저 할 말을 잃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웨이트리스가 그들을 항씨가 기다리고 있는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하는 동안 신우오는 하오완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회사는 그녀에게 자원을 쏟아주고 그녀는 굳건히 1위 자리를 차지해 모두를 멀찌감치 따돌렸다. 신우호 자신은 2위에 만족해야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하오안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온갖 얼간이들이 달려들고 있었다. 심지어 짠돌이 루저인 싱왕조차 그녀를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신우호는 결국 그가 돈도 여자도 모두 잃게 될 거라고 확신했지만 자신도 하오안의 입장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하지만 신우호는 부자인 척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기회조차 주지 않았을 것이다. 웨이트리스가 그들을 엘리베이터로 안내해 가장 높은 층으로 올려보냈다. 이제 잔칭칭은 혹시 그곳에 한과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지 정말 걱정되기 시작했다. 만약 모든 것을 오해하게 된다면 얼마나 민망할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다. 그녀가 알기로 이 엘리베이터는 VIP 고객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들이 프라이빗 룸이 있는 최상층까지 편리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런 방을 예약하려면 1인당 저녁에 1만 위안까지 가격이 올라간다. 이제 신우호는 그곳에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가 보기에는 이건 싱왕에게 너무 과한 일이었다. 그는 3달치 월급을 모두 써야 할 것이고 그것도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다. 설령 정말 그가 맞다 해도 그녀는 3사람이 함께 온 것을 보고 그가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인정해야 했다. 이 싱왕은 정말 똑똑하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레스토랑의 자리를 예약한 그 순간을 노려 그들을 여기로 초대해 자랑하려 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 모든 쇼도 곧 끝날 것이고 그녀는 그를 데리고 나올 생각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40층에 도착했고 그들 셋보다 훨씬 더 예쁜 웨이트리스가 다가와 그들을 안내의 자리에 안계했다. 하오완이 신경 쓰인 유일한 점은 싱왕이 이곳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지만 칭칭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호화로운 레스토랑에서 바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로비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프라이빗 룸에서는 여전히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칭칭은 오늘 밤 여기서 식사를 하든 하지 않든 멋진 사진만 찍을 수 있다면 마치 여기서 식사한 것처럼 좋은 밤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신우호는 그녀의 열정을 공유하지 않았고 서둘러 합류할 생각도 없었다. 칭칭은 이 사진들을 나중에 올릴 생각이었다. 어차피 아무도 그녀가 어떤 상황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알지 못할 테니까. 신우호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예상했던 대로 싱왕이 손님을 초대해놓고 정작 본인은 오지 않는 건달이라고 생각했다. 칭칭은 훨씬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마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최대한 많은 사진을 찍으며 이 시간을 만끽했다. 신우호는 결국 인내심이 바닥나 하오안에게 싱왕이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오해라면 친구가 바보가 되는 일을 막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오안 역시 평범한 직장인이 이런 곳에서 식사할 수 있을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막 자리를 뜨려던 순간 한 웨이트리스가 문 쪽으로 와서 그곳에서 자고 있던 항시를 깨우기 시작했다. 신우호는 자신이 맞았다고 의기양양해하며 이제 하오안이 망신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싱왕이 그녀의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냈다. 그는 그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던 것이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부재중 전화가 4-5통이나 와 있었고 이제 그들이 자신을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았기를 바랐다. 그는 즉시 웨이트리스에게 음식을 내오라고 말했다. 여자아이들에게는 후드티를 입은 가난한 남자에서 명품 옷을 입은 부유한 남자로 변한 그의 모습이 충격적이었고 특히 하오원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조차 몰랐다. 칭칭은 즉시 그의 명품 옷이 꽤 비쌀 것이라고 짐작했다. 재킷 하나만 해도 $500가 넘었다. 신우호는 질투심에 불타올랐고 이 남자가 어떻게 현실에서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혹시 부유한 친척에게서 유산을 물려받은 걸까? 그런 루저가 그렇게 운이 좋은 게 그녀를 화나게 했고 그가 그 모든 걸 능숙하게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싱왕은 먼저 하오원에게 인사했고 그제서야 친구들에게도 인사했다. 칭칭은 그가 바로 알아봤지만 신우호는 알아보지 못해 자신을 소개해야 했다. 물론 그녀는 모든 매력을 발휘하려 했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전혀 감동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뷰티 필터가 적용된 영상을 기억하고 있었고 실제로는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에 놀랐다. 신우호는 오늘 연하게 화장해서 그렇다고 변명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패배감에 분노하고 있었다. 물론 아무도 이걸 눈치채지 못했고 하오원은 아무렇지 않게 퇴근 후에 동료들을 데려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가 신경 쓰인다면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여러 명의 웨이터들이 많은 요리를 들고 들어왔다. 물론 식당에서 가장 비싼 요리들이었고 이것은 하오원을 꽤 놀라게 했다. 비싼 와인을 보며 그녀는 이대로라면 자신조차도 이런 저녁 식사값을 감당할 수 없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여전히 싱왕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는지 왜 돈을 이렇게 낭비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칭칭은 솔직하게 그가 분명 집안 사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호화로운 저녁을 즐길 수 있는 것 같다며 부러움을 표현했지만 하오원은 확신이 없었고 친구의 추측을 확인해 줄 수 없었다. 눈앞에 차려진 진수성찬을 바라보며 항신왕은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그는 이런 유피 스타일의 음식에는 전혀 식욕이 나지 않았다. 보기에는 좋아 보였지만 그에게는 너무 거만하게 느껴졌다. 잔칭칭은 신이 나서 이 진수성찬의 첫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허락을 구했다. 싱왕은 흔쾌히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었다. 칭칭 자신도 콘텐츠 크리에이터라 사진을 꽤 잘 찍었고 결과물은 정말 멋졌다. 상황이 수상하다고 느낀 큐신우어는 하오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리고 왜 이 남자가 이렇게 돈이 많은지 물었다. 사실 하오원과 싱왕은 그다지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 업무와 관련된 일 외에는 그들은 한 번도 교류한 적이 없었다. 그래도 그는 몇몇 효과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담당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그가 소박하게 사는 모습을 본 기억도 있었지만 어쩌면 그는 단지 저자세이고 실용적인 재벌이세였을지도 모른다 생각했다. 아마도 그는 여자에게 밥값을 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진짜 재력을 드러내기로 한 것일 것이다. 여전히 식탁 위에 맛있는 음식들에 만족하지 못한 싱왕은 웨이트리스를 불러 좀 더 서민적이고 든든한 음식을 요청했다. 칭칭은 열정적으로 그를 거들며 비싼 음식은 배도 부르지 않다고 동의했다. 그런 음식들은 사격의 사람들이 사진 찍기에는 그럴듯해 보일 뿐이다. 웨이트리스는 슬로우 쿠킹한 블랙 트러플 소갈비, 파인애플 몽크 피시간 등 이름조차 너무 복잡한 이국적인 요리들을 추천했다. 이런 이름만 들어도 그의 식욕은 뚝 떨어졌다. 그는 그저 센 불에 조리한 음식, 수입산 소고기와 양고기를 큼직하게 썰어 넣은 요리면 충분했다. 여자아이들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주문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짜증이 난 시누어는 그가 편한 음식을 원했다면 프랑스 레스토랑에 오지 말았어야 한다고 끼어들었다. 그녀는 그가 원래 부유한 집안 출신이 아니라 최근에 부를 얻은 졸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싱왕은 계속해서 노점상에 온 것처럼 구운 신장과 바비큐 꼬치까지 주문에 덧붙였다. 웨이트리스는 급히 사과하며 레스토랑의 세트 메뉴만 제공된다고 거듭말했다. 그때 싱왕은 이건 웨이트리스의 권한을 넘는 일이라며 매니저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이 존경받는 레스토랑에서 일한 경험상 그녀는 이렇게 뻔뻔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잠시 후 안경을 쓴 통통한 남자가 들어와 자신이 이곳의 매니저라고 소개했다. 웨이트리스와 마찬가지로 그는 프랑스 레스토랑의 명성을 지키고 싶다며 사과했다. 젊은 남자가 거절당하는 모습을 본 신우호는 매우 기뻐하며 속으로 싱왕을 촌뜨기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작은 미소를 눈치채고 마음속에 새겨두었다. 그래도 그는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꼭 바비큐를 먹고 싶었기에 식사에 30만 위안을 내겠다고 했고 요청을 들어주면 팁으로 5만 위안을 더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막 내뱉은 엄청난 금액을 듣고 매니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 터무니없는 제안을 듣고 여자들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은 위험 있던 매니저가 VIP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묻는 순종적인 강아지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매니저가 그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을 본 싱황은 그의 잃어버린 반항심을 기념해 신장 사시미를 선물하겠다고 약속했다.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매니저는 즉시 주방에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뻔뻔하게 행동하며 식사 예절을 무시하고 식당의 규칙까지 바꾸게 하자 시스템은 그에게 보상으로 50만을 지급했다. 이 시스템은 내부 갈등을 해결하는데 정말 유용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여자들에게 식사는 편안하게 배부르게 먹는 게 중요한 이 제대로 즐기라고 말했다. 칭칭은 기쁘게 동의했다. 그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는 사진을 올릴 생각에 기대하며 더 많은 인기를 얻을 거라 예상했다. 몇 분 후 서버들이 프라이빗 다이닝룸에 들어와 주문한 음식들을 천천히 가져왔다. 비록 평범한 길거리 음식이었지만 레스토랑은 그것을 정말 먹음직스럽게 만들어냈다. 이렇게 훌륭하게 차려진 음식을 보며 칭칭은 어떤 상황에서도 돈이 최고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베이징에서 가장 높은 빌딩 꼭대기에 있는 미슐랭 3스타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바비큐 꼬치를 먹었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어 손이 근질거렸다. 마침내 VIP와 여성들은 저녁 식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꼬치 막대들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꼬치에 꽂힌 고기들은 거의 다 먹혀 있었다. 싱왕은 우아하게 입을 닫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여성들은 그가 실제로 얼마나 부자인지에 대해 추측하기 시작했다. 그의 옷차림만 해도 최소 22,000달러는 들었을 것이다. 칭칭은 그가 하오원과 가까워지기 위해 제작사에서 일하는 척했을 뿐이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단지 저자세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려 했던 것 같고 이제는 정체가 드러났으니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보통 사람들은 일부 부유한 2세들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병적으로 호기심이 생긴 신우호는 하오원에게 이런 씀씀이에 감동했는지
그리고 싱왕을 좋아하는지 물었다. 칭칭에게 물어본다면 그녀는 분명히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저녁 식사 한 번에 이렇게 호화롭게 대접받고 돈을 쓰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은 설렐 것이다. 신우호는 하오원이 이미 싱왕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를 혼자만 차지하려고 했으며 그녀가 자신의 최고 후원자에게 관심이 없는 이유는 애초에 더 큰 물고기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오원은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맹세했다. 그들은 함께 일할 때도 친하지 않았다. 둘은 사적으로 교류한 적도 없었고 오늘 밤 전까지 그가 이렇게 부유한 사람인 줄은 전혀 몰랐다. 하오원이 아는 것이라고는 싱왕이 근무 태도가 매우 훌륭하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는 야망이 있고 성실했으며 자주 야근을 하곤 했다. 신우호는 하오원이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또한 이 모든 과시가 사실은 거짓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부자인 척을 한다. 일부 라이브 방송 최고 후원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들은 여자들을 위해 빚을 지면서 아낌없이 퍼주기도 한다. 만약 정말로 그런 거라면 칭칭은 싱왕의 연기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을 것이다. 이 마녀 신우호는 갑자기 그 남자아이가 정말 부자인지 아니면 그냥 허세를 부리는 건지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오원은 그 불순한 생각을 재빨리 일축했다. 그 남자아이는 그들에게 흥미롭고 값비싼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최소한 그가 사기꾼인지 의심하는 일은 그만두는 게 예의였다. 신우호는 하오원이 자신이 남자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즘은 평범한 사람도 인기 스트리머와 연결되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조종하는 사람들의 수법이다. 그들은 당신을 매혹시키고 특별하게 느끼게 한 뒤 당신이 감정적으로 얽매이면 그제야 본색을 드러낸다. 그때쯤이면 이미 빠져나오기엔 너무 늦은 것이다. 하지만 하오원은 단지 저녁을 대접받았다고 해서 직장 동료와 로맨틱한 관계를 추구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신우호는 마침내 단호하게 나서서 다른 여자들에게 자신의 지시에 따라 그 남자의 신분을 확인하자고 말했다. 네 사람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만약 싱왕이 정말로 자신의 부를 속이고 있다면 하오원은 기꺼이 오늘 밤 모든 비용을 부담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성실하게 일하는 남자가 그런 기만적인 길로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정직하고 소박한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진심으로 믿었다. 칭칭이 침묵을 깨고 싱왕에게 여자친구가 있는지 물었다. 그는 연애에 있어서는 평생 솔로였다고, 태어나서 한 번도 여자친구가 없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 대답에 그녀는 놀랐다. 아마도 그는 바람둥이처럼 대답할 거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싱왕은 자신의 커리어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연애에 대해 생각할 시간조차 거의 없었다. 회사에 매여 사는 것도 충분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월급은 받았다. 여기에 사랑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바보까지 더해진다면 그건 너무 골치 아픈 일이었다. 자신도 간신히 챙기면서 다른 사람까지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했다. 아직 95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우호는 저녁을 바에서 계속하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심지어 술도 몇 잔 사겠다고 했다. 그녀는 퓨그바의 단골이었는데 그곳은 인터넷 셀럽들로 가득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바였다.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싱왕도 동의했고 그래서 그들은 다음 목적지로 차를 몰았다. 싱왕은 옆에 있는 하오원을 바라보며 이제는 투자할 자본도 좀 생겼으니 언젠가 자신만의 미디어 회사를 차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운영을 해본 경력이 그 분야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었다. 게다가 인터넷 셀럽들과도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 그렇게 하면 그는 온갖 자산을 손에 쥐넣기에 다음 거물이 될 수도 있었다. 바에 도착하자 신우호는 각자 2잔 정도만 살 수 있다고 미리 말했다. 하지만 그건 일행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밤은 그저 밖에 나가서 즐기는 것이 목적이었다. 주차장에는 온갖 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 운전자들은 당연히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한편 싱왕은 예전부터 소문만 들었던 유명한 푸그바에 들어간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라이브 DJ가 틀어주는 요란한 음악에 맞아 환영받았다. DJ는 군중의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 있었다. 부스와 댄스 플로어 곳곳에서는 유튜브에선 보기 힘든 온갖 스킨십이 벌어지고 있었다. 네 사람은 빈 부스 중 하나에 자리를 잡고 술을 마시기로 했다. 신우호는 마가리타를 주문하며 모두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시키라고 권했다. 칭칭은 핑크 레이디를 시켰고 하오원은 아직 운전을 해야 했기 때문에 노날콜 라임 모히토를 주문했다. 신우호는 조용히 싱왕이 무엇을 주문할지 지켜보았다. 그녀는 점점 그가 한 번도 바에 와본 적 없는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가 멍하니 있던 것을 주문을 위해 깨우자 싱왕은 그냥 손을 휘저으며 아무거나 괜찮다고 말했다. 그래서 신우호는 그에게 롱아일랜드 아이스티를 시켜주었다. 이 술은 취해서 진실을 털어놓게 만들기에 딱 좋은 독한 술이었다. 이 마녀는 누군가가 빈털터리임을 증명하려고 정말 작정한 듯했다. 음악은 시끄럽고 사람들은 흥이 오르고 취해서 바닥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다. 각자 자신의 음료를 즐기던 중 신우호는 댄이라는 특별한 바텐더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놀라운 칵테일을 만들지만 가격이 비싼 것으로 유명했다. 하오원은 이것이 또다시 신우호가 싱왕의 지갑을 열게 하려는 계략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정말로 부를 과시하는 척만 하고 있다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고 싶어 했다. 그녀가 계략을 꾸미는 동안 그는 클럽 안을 둘러보며 미래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잠재적 사업 파트너가 될 만한 인플루언서들을 찾고 있었다. 신우호는 무시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가 마침내 그녀를 바라보자 신우호는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주사위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그 제안에 호의적인 듯 보였고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었다. 신우호는 단순한 주사위 게임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원했다. 만약 지면 옷을 한 벌 벗어야 하지만 대신 1만 위안을 내면 벗지 않아도 돼. 신왕은 이 여자의 대담함에 비웃듯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마녀 앞에 서서 자신이 예전에 회사의 운영 매니저였고 그녀의 정보와 실력에 대해 모두 알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 여자가 주사위의 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녀를 이길 수 없어. 굴욕을 주고 돈을 뜯어내려던 계획이 시작도 전에 역효과가 난 것을 깨달은 신우호는 충격에 빠졌다. 신왕은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월급 5, 영혼의 미래도 없는 평범한 운영직이 부자인 척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처음부터 그녀가 독한 쓰레기라는 걸 알았지만 하오원과의 밤을 망치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가려 했다. 하지만 그 결과 자신이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었다. 그는 멍청하거나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신우호의 경멸을 완전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래서 시스템은 그가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계략을 폭로한 것에 대해 보상을 주었다. 그 덕분에 그는 100만을 벌었고 현재 잔고는 189만이 되었다. 신왕은 자신이 부유한 집안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신우호는 즉시 이것을 그가 허세를 부린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백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아직 할 말이 남아있었다. 갑자기 느긋하던 신왕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주사위를 굴리는 대신 그는 기꺼이 그녀에게 30만 위안을 줄 테니 옷을 다 벗고 바에서 나가라고 했다. 불편함을 느낀 신우호는 곤경에 처한 여주인공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다. 하오원은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나서서 그에게 자리에 앉아 잠시 그녀와 함께 놀아주라고 권했다. 그가 물러서자 신우호는 다시 그를 몰아붙이며 그가 30만 위안을 함부로 쓸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그냥 바 전체에 대고 30만 위안어치 수를 모두에게 쏘겠다고 말했다. 이게 바로 FU머니의 진정한 의미다. 그의 골드카드는 바의 조명 아래서 반짝였다. 한 퓨그바 직원이 재빠르고 조용하게 그의 카드를 긁어 결제를 확인했다. 스포트라이트는 신광에게 쏠렸고 여자들과 남자들 모두가 그 큰 손을 우러러보았다. 그들 중 아무도 밤새 공짜 술을 마시게 될 줄은 몰랐고 대부분은 이미 취해 있었다. 바 전체에 술을 쏘는 것은 관대함과 사치의 과시였고 그래서 시스템은 신광에게 60만 위안이 넘는 보상을 주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좀 수상해 보였다. 신광이 아무렇지 않게 30만 위안을 낯선 이들에게 뿌리는 모습을 보고 실로는 충격을 받았다. 그가 그녀 곁을 지나가며 자신을 무시해도 상관없다고 속삭였다. 애초에 그녀의 존경을 받을 생각도 없었다. 그의 목표는 훨씬 더 높았다. 어차피 실러 같은 앙심 깊은 사람은 개미에 불과했다. 그녀는 남의 지갑을 들여다보는 나쁜 버릇이 있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돈으로 쉽게 굴욕을 당할 수 있다. 신광이 자리에 앉아 모두가 기묘하게 침묵했다. 실로도 따라 앉으며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했다. 신싱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하오안을 바라보며 해답을 찾으려 했다. 수치와 굴욕을 견디지 못한 실로는 마치 오늘 밤 다른 일이 있는 것처럼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떴다. 하지만 부스에서 멀리 떨어지자마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달아났다. 한편 신광은 그녀가 테이블에 두고 간 주사위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었다. 그는 신신과 하오안에게 계속 즐기라고 말하며 어차피 오늘 바에 있는 모든 사람의 계산은 자신이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하오안을 알아본 또 다른 여자에게 방해를 받았다. 그녀는 하오안에게 오늘 방송이 실패한 거냐고, 그래서 슬픔을 달래려고 바에 온 거냐고 물었다. 그 낯선 여자는 하오안의 최상위 팬이 점점 돈을 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집요하게 들먹였다. 하오안은 막 일을 마치고 나왔기 때문에 클럽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 낯선 여자는 하오안이 순진한 척하며 가짜 순수함으로 매력을 뽐낸다고 계속 괴롭혔다. 결국 참다 못한 하오안은 그 낯선 여자의 손을 쳐내며 그녀를 노려보았다. 신광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 낯선 여자는 떠나지 않고 부스에 앉아 함께 방송할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지혜는 라이브 방송을 켜고 시청자들에게 인사하며 하오안을 소개했다. 또한 시청자들에게 바에서 라이브 PK를 보고 싶은지 물었다. 지혜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행동하며 하오안이 도전을 별로 내켜하지 않는다고 채팅에 말하고 시청자들에게 그녀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 즉시 하오안의 휴대폰에는 도전을 받아들이라는 온갖 요청 알림이 쏟아졌다. 이 모든 상황은 지혜가 미리 꾸민 것이었다. 오늘 밤 그녀의 큰손 팬들은 하오안을 제치고
최고의 댄스 스트리머가 되도록 지혜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그 최상위 팬들이 움직이는 건 시간 문제였다. 일단 하오와는 소속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아야 했다. 예상대로 임원들은 그녀의 컨디션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방송을 켜서 트렌드를 놓치지 말라고 압박했다. 윗선에서는 이미 홍보비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오완이 방송을 시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했다. 지혜가 채팅창을 즐겁게 이끄는 동안 하오완은 억지로 도전을 받아들인 채 풀이 죽어 그녀에게 다가왔다. 무섭지 않냐는 질문에 최고의 댄스 스트리머는 2위에게 그냥 시작하라고 재촉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이 마음껏 대결할 수 있도록 무대에서 자리를 비워주었다.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두 사람은 카메라를 향해 우아하게 포즈를 취했다. 신싱은 휴대폰으로 채팅창을 모니터링하며 화면 곳곳에 로켓과 요트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하오와는 도전자에게 점점 밀리기 시작했다. 제이에 대해 뭐라고 하든 이번 PK 대결만 봐도 그녀가 얼마나 영리한 사업가인지 알 수 있었다. 반면 하오와는 애초에 몸 상태가 100%가 아니었다. 채팅창에서는 일부 시청자들이 그녀의 춤을 험담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후원 경쟁에서도 지고 있는 상황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결국 그녀의 최상위 팬인 지영도 채팅에 없었다. 이 상황을 본 신광은 즉시 제이가 비열한 수를 쓰며 하오완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하오완은 원래 이 분야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인류였지만 후원에서는 완전히 밀리고 있었다. 다행히도 결과는 아직 불확실했고 하오완 쪽에서 첫 번째 로켓 후원이 들어오면서 대결의 반전이 일어났다. 그 후원은 빅브라더라는 이름만 알려진 신비로운 인물에게서 온 것이었다. 하오완은 이 관대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익명의 후원자에게 잠시 고마움을 전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로켓이 연이어 쏘아 올려지며 하오완 쪽으로 조금씩 판도가 기울기 시작했다. 한편 제이는 하오완이 다시 반등해 예전처럼 압도할까봐 몹시 걱정하고 있었다. 하오완의 채팅방에 숨겨진 빅브라더가 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 상황이 그녀에게는 불안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 영악한 소녀에게는 그녀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지갑을 열 준비가 된 열성 팬들이 있었다. 최선을 다해 팬들을 독려했지만 점점 커지는 압박감은 뚜렷하게 느껴졌다. 반면 하오완은 계속해서 로켓이 쏟아지는 것을 보며 충격에 휩싸인 채 휴대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모두가 똑같은 궁금증을 품고 있었다. 이 빅브라더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는 단시간에 100만 위안이 넘는 금액을 기부했다. 일부는 그녀의 소속사가 억지로 그녀를 밀어주고 있다고 추측했지만 플랫폼이 60, 70%라는 막대한 수수료를 떼어가는 만큼 한 명의 인재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신광은 멀리서 그 소란을 지켜보다가 점점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런 꾸밈 없이 돈을 물 쓰듯이 쓰자 그의 시스템이 그에게 500만 위안을 더 지급했다. 하오완은 아예 춤추는 것을 멈췄지만 그 큰 손은 계속해서 팁을 쏟아부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가 휴대폰을 만지다가 실수로 클릭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바로 그 방 안에 있었고 몰래 휴대폰을 두드리며 한 번의 터치마다 엄청난 돈이 오갔다. 그 방송은 단숨에 실시간 인기 페이지 최상단에 올랐다. 새로운 시청자들이 백만장자가 돈을 뽐내는 모습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하오완이 숨 좀 돌려도 되냐고 물었을 때조차 로켓 선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 쏘아졌다. 이제까지 작은 PK 대결에서 이 연계의 로켓이 쏘아졌다. 지혜의 다이아몬드급 큰손 그룹은 한 명의 큰손에게 질 수 없다며 난리가 났다. 자신들이 응원하는 그녀를 위해서라면 이들도 제대로 돈을 써야 했다. 이로 인해 지혜의 진행바도 로켓이 연달아 쏘아지면서 반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타임 리빌러와 올드캉에게 계속되는 응원과 로켓 선물에 직접 귀엽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상위 팬 중 한 명은 예전에 그녀에게 개인 영상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그는 부유하고 통이 커서 영웅이 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사람이었다. 그 남자가 바로 통 사장이었고 그가 로켓 전쟁에 합류하자 하오완 쪽은 잠잠해졌고 승리가 눈앞에 다가온 듯했다. 신광은 조용히 웃으며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그는 인간이 낼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화면을 두드렸다. 이 빠른 연속 터치는 하오완에게 또 100개의 로켓을 보낸 것을 의미했다. 시스템은 그가 하오완 채팅방의 새로운 최고 빅브라더가 된 것을 축하하며 인력만을 추가로 보상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난 신광은 500개의 로켓을 더 쏘며 계속해서 자신의 부를 과시했다. 이 작은 대결은 사실상 그의 시스템에 무한 돈버그나 다름없었다. 마지막 곡이 끝날 무렵 하오완이 PK 대결의 승자로 선언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응원해준 모든 사람들, 특히 이 새로운 빅브라더에게 감사를 전했다. 축하의 마무리로 빅브라더는 하오완을 축하하며 로켓을 0개를 추가로 보냈다. 이 마지막 후원으로 신광은 플랫폼 전체에서 일일 최고 기부자가 되었다. 이로 인해 그는 0만을 추가로 받았고 로켓을 보낸 노력에 대해 100만이 더해졌다. 하오완은 PK 대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많은 관심을 끌어준 빅브라더에게 정중히 감사를 표했다. 그녀가 한 번에 수백만 명의 라이브 시청자를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감사함을 표했지만 모두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니 자신 같은 스트리머에게 낭비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마무리했다. 그녀의 겸손한 태도는 오히려 시청자들의 사랑을 더욱 받게 만들었다. 이것이 순수하고 꾸밈없는 여성의 매력이었다. 지혜는 패배한 듯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가 쏟은 모든 노력도 단 한 명의 후원자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국 그녀는 하우원만 더 큰 명성을 얻게 도와준 셈이 되었다. 그 소녀는 한 번에 수천만 위안의 후원금을 받았다. 이것은 정상급 스트리머조차 쉽게 달성할 수 없는 단 하루의 성과였다. 대회가 끝나자 신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품을 하며 침대에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그는 구석에서 풀이 죽어있는 지혜를 발견하고 그녀를 응원해주는 많은 큰형님들이 있어서 대단하다고 칭찬했다. 그는 그녀에게 열심히 노력해서 언젠가는 하워원을 뛰어넘으라고 격려했다. 방금 패배한 직후에 그런 말을 듣는 건 분명히 쓰라렸다. 칭칭과 하워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혜는 동아리 한가운데서 자신의 인생 선택을 다시 고민하게 되었고 세 사람은 함께 건물을 나섰다. 밖에서 칭칭은 지혜가 망신당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 그녀는 그저 인과응보가 제대로 작동해서 지혜의 계획이 되려 역효과를 낸 것이 기뻤다. 스트리머인 그녀 역시 플랫폼에서 1등 부호처럼 돈을 쓸 수 있는 이 슈퍼 부자 오빠에게 감탄했다. 놀랍게도 하오원은 전혀 신나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고백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팬이 보낸 수천만 원이 막 그녀의 계좌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 떨쳐낼 수 없는 불안감이 남았다. 칭칭은 그녀에게 얼른 정신 차리고 이 하늘이 내린 후원자를 소중히 여기라고 재촉했다. 칭칭 자신도 이통 큰 오빠와 가까워지고 싶어 했다. 그녀는 하오원에게서 유저 아이디를 받아 뻔뻔하게 그 큰손에게 쪽지를 보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마자 신왕의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떴다. 벨소리가 울리자 두 소녀는 의심스럽게 뒤를 돌아보았다. 공식 스트리밍 앱의 알림이었기에 너무 우연의 일치처럼 보였다. 하오원 역시 신왕이 아까 일어난 일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느꼈다. 그는 자신이 그 큰손이라는 의심을 부정하려 했어. 변명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그는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애를 썼다. 신왕은 자신이 여러 업체로부터 온 쪽지들을 처리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금 전 그는 수백만을 썼고 그 큰손이라면 최소 수십억은 있어야 했다. 이 논리를 이용해 신왕은 자신이 몇 분 만에 수천만을 쓸 수 없다고 가정했다. 칭칭 역시 왕다거와 신왕의 이름이 비슷하다는 점을 눈치챘다. 하오원은 화제를 돌리고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 그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용호신도시 근처에 살아서 그녀와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그냥 택시를 타겠다고 고집했다. 그들이 집에 가려던 계획은 클럽에서 비틀거리며 나온 만취한 남자 때문에 갑자기 중단되었고 현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오원의 풀이 죽은 반응을 보아하니 그녀는 이미 이 남자를 알고 있는 듯했다. 사실 모두가 이 남자를 알고 있었다. 그는 신왕의 전 상사였다. 그 남자는 실업자들이 여자에게 돈을 받으면서 술집에 오면 안 된다고 막말을 하기 시작했다. 하오원은 즉시 오늘 저녁과 술값은 오히려 신왕이 내줬다고 해명했다. 그 공격적인 상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하오원이 불쌍한 남자의 체면을 세워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술에 취한 상사는 모두의 계산이 어떤 신비한 사람이 처리했다며 신왕이 여자들에게 술을 살 수 없었을 거라고 우겼다. 그는 계속해서 신왕이 여자들을 꼬시기 위해 달콤한 말밖에 없는 가난뱅이라고 비난했다. 칭칭도 나서서 신왕이 바에 있는 모두에게 한턱 냈다고 주장했다. 술 취한 상사는 즉시 그녀에게 입 다물라고 소리쳤다. 그는 칭칭에게 팬이 좀 생겼다고 잘난 척하지 말라며 그 팬들 모두 가짜라고 말했다. 이 말에 자유분방한 칭칭은 놀라고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이 드러나고 무방비해진 느낌을 받았다. 이것은 그녀의 성공이 온전히 자신의 힘만은 아니라는 냉혹한 일침이었고 그녀의 자신감을 흔들었다. 술 취한 상사는 회사가 칭칭의 홍보에 많은 돈을 썼고 심지어 가짜 팔로워까지 샀다고 자랑스럽게 밝혔다. 그녀가 한 일이라고는 화장만 했을 뿐 광고 계약 하나도 따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칭칭은 사실상 돈만 까먹는 자산이었고 하오원은 하룻밤만 춤을 춰도 에이전시에 수백만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었다. 상사는 멈추지 않고 칭칭에게 방송에서 튜토리얼을 할 때 순진한 척하지 말고 옷을 더 적게 입으라고 제안했다. 아니면 댄스 스트리머 쪽으로 방향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했다. 하오원에게는 TV 드라마 조연 자리를 제안하며 그와 하룻밤만 보내면 자기가 그 역할을 따줄 수 있다고 말했다. 술에 취한 사장이 하오원에게 더러운 손을 뻗으려던 순간 정의감에 불타오른 신왕이 그의 손을 힘껏 붙잡았다. 두 사람 사이의 힘겨루기가 뚜렷하게 느껴졌고 신왕은 전 상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여성들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말했다. 화가 난 사장은 신왕의 손을 뿌리치며
영웅 행세를 하려는 하찮은 놈이라고 욕했다. 그는 싱왕을 비웃으며 짝퉁 LV로고 가방이나 들고 다니면서 하오원에게 필요한 자원을 줄 수 있겠냐고 조롱했다. 싱왕은 취객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꺼지라고 말했다. 하오원은 싱왕의 결연한 표정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그는 마치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처럼 보였다. 하오원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고 목소리는 단호하고 눈빛은 매서웠다. 그녀는 다시 한번 괴롭힘을 당하면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위협했다. 사장 허 매니저는 그녀의 위협을 듣고는 비웃으며 웃었다. 그는 그녀에게 5년 계약서에 이미 서명했고 아직 1년이 남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만약 그녀가 계약을 조기 해지하려 한다면 1천만 위안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오늘 밤 번 돈과 그동안 모아둔 저축만으로도 그녀는 그 정도 금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고 허 매니저는 더욱 분노했다. 그는 인플루언서들을 현대판 기생이라고 부르며 그들이 예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몸을 파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짜 순수함에는 더 이상 인내심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녀가 위약금을 낼 수 있다 해도 회사는 절대 하오원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계속해서 돈을 벌어다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제정신인 사람이 버릴 리 없었다. 그녀가 저항하면 진짜 사장님의 한마디면 업계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그는 협박했다. 싱왕이 힘들어하는 하오원을 구하기 위해 나섰다. 그는 그녀가 떠날 수 없다면 괜찮다고 선언했다. 그는 그냥 미아오 미디어 자체를 사버리면 된다고 말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회사를 떠나는 사람은 하오원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회사를 떠나게 될 사람은 바로 이 음흉한 허 매니저였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에 담긴 진지함의 허 매니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러더니 그의 추한 얼굴에 순수한 경멸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싱왕을 마치 인간 이하의 존재라도 되는 듯 두드리고 쿡쿡 찌르며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꼬듯이 그 쪼들리는 놈이 돈을 모아서 회사를 사는 날을 기다리겠다고 빈정댔다. 그는 마지막으로 무례하게 침을 뱉고는 다시 바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다른 남자들이 자기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걸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아까의 칭칭의 열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두려움과 혼란이 대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시청자들이 정말로 다 가짜, 보시나 돈을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오이는 친구가 위험한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을 눈치챘다. 칭칭은 자신의 라이브 방송 팬들을 정말로 사랑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돈을 아낌없이 쓰는 큰손 팬들에게도 고마워했는데 만약 이 모든 것이 회사의 조작이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다. 다행히도 친구 하오인이 그녀를 현실로 이끌어주고 있었다. 칭칭의 메이크업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았다. 그 남자는 그녀를 깎아내리고 모든 것이 회사 덕분이라고 믿게 만들어 칭칭이 순종적으로 남아있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하오이는 그 쓰레기 같은 남자의 말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칭칭은 그렇지 못했다. 싱왕은 두 소녀가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흔들렸다. 하오이는 그 개같은 매니저에게 맞서준 것에 대해 그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칭칭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상황을 분명히 밝혔지만 결국 그 일로 매니저를 화나게 하고 말았다.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회사가 자신들의 재능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줄 결코 몰랐을 것이다. 칭칭은 더 이상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고 이제는 극도로 화가 나 있었다. 하오이는 싱왕을 바라보며 자신들은 이제 그냥 전 동료일 뿐이니 굳이 그렇게까지 자신을 위해 나설 필요는 없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한동안 그 개같은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터뜨릴 수 있어서 속이 시원했다고 말했다. 하오인도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그 젊은이의 매력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가 잘 되길 바랐고 이제 독립한 싱왕이 높이 날아오르길 희망했다. 그날 밤 동료들은 훨씬 더 가까워졌다. 작별 인사를 나누며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악수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상호 존중이 생겨났다. 하오인과 칭칭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를 몰고 떠났다. 싱왕은 혼자 택시를 타겠다고 고집을 부린 끝에 길가에 남겨졌다. 그는 아까 로켓을 보내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알림음 때문에 자신의 빅브라더 정체가 거의 들킬 뻔했다. 하루가 끝날 무렵 그의 은행 계좌 잔고는 무려 1억 900만 위안에 달했다. 이 속도라면 곧 억만장자가 될 판이었다. 이 인생의 대도약을 축하하기 전에 그는 집에 돌아가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기차표는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해 그는 비행기표를 예매하기로 했다. 국내선임에도 불구하고 비행기표는 꽤 비쌌다. 예전에 탔던 완행열차는 300엔 조금 넘는 가격이었기에 비행기표 가격을 보고 꽤 충격을 받았다. 싱왕은 한숨을 쉬며 예매 확인 버튼을 눌렀다. 이제부터는 교통비에 돈을 아끼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스아오 항공은 그의 주머니에서 사형 위안을 뜯어갔지만 그만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더 편안해질 것이다. 게다가 시스템은 그가 가장 비싼 1등석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12영을 추가로 지급했다. 오늘 밤 싱왕은 바로 기숙사 방으로 돌아가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 파란만장했던 밤 외출 이후
그의 평화로운 휴식은 아침 늦게까지 이어졌다. 만약 집주인이 문을 세게 두드리며 월세를 내라고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로 외치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 침대에 평온하게 누워 있었을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싱왕의 몸은 자동으로 불안과 짜증에 휩싸여 깨어났다. 이런 일은 항상 매달 월세 납부일 일주일 전에 반복됐다. 이 집주인은 월세를 독촉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는 듯했다. 아무리 귀를 막으려 해도 그는 이 심리적 고문에 사실상 트라우마가 생길 지경이었다. 결국 오전 6시에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집주인의 노크 소리는 그때까지도 멈추지 않았다. 그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문을 열자 집주인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게으른지 책임감을 계속 상기시켜줘야 한다며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여주인과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싱왕은 그녀가 들고 있던 QR코드를 재빨리 스캔해 돈을 보냈다. 그는 한 번에 1년치 집세를 모두 지불했고 엄격한 집주인은 깜짝 놀랐다. 집주인의 휴대폰에는 1만 위안이 성공적으로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떴지만 그녀가 알기로는 이 가난한 싱왕이 한 번에 이런 돈을 낼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녀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송금에는 400위안이 더 얹어져 있었다. 싱왕은 그저 1년 내내 집세로 잔소리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서비스 요금이라고 했다. 그는 그녀 얼굴 앞에서 졸린 듯 하품을 한 뒤 문을 쾅 닫아버렸고 시끄러운 집주인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그와 따지고 싶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싱왕은 마침내 평온을 되찾고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그가 예약한 비행기는 10시에 출발했기 때문에 그는 침대에서 3시간 더 누워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2층 침대 아래칸에 있는 룸메이트가 그에게 혹시 복권이라도 맞았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다시 꿈나라로 빠져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1년치 집세를 한 번에 내고 집주인에게 팁까지 준 것은 그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었다. 그 보상으로 시스템은 그에게 상시티의 스완베이에 있는 빌라를 선물했다. 아무리 졸려도 그 시스템 알림은 누구라도 단번에 잠에서 깨게 만들만 했다. 그는 시스템 메시지를 꼼꼼히 분석하며 자신이 제대로 읽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제 그는 집을 소유하게 된 것뿐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새로 산 빌라의 열쇠도 쥐고 있었다. 그의 룸메이트는 싱왕을 이상한 사람 보듯 바라봤다. 우리의 주인공 항싱왕은 침대에 앉아 본격적으로 집중하기 시작했다. 당신도 똑같이 해야 한다. 그는 상단 침대의 난간을 파쿠르로 넘어서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궁금해진 그의 침대 동료가 왜 그렇게 급하게 나가냐고 물었다. 싱왕은 문으로 달려가 룸메이트에게 드디어 집에 돌아간다고 간단히 말했다. 그의 첫 목적지는 공항이었고 그곳에서 보리를 보느라 한동안 돌아오지 않을 예정이었다. 룸메이트가 짐을 챙기라고 뒤따라왔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다. 그는 집에 가서 엄마에게 VIP 병실을 마련해드리는 데만 온 신경이 쏠려 있었다. 일반 병실에서 아빠는 아픈 엄마를 위해 사과를 깎고 있었다. 아빠는 엄마에게 아들이 곧 올 거라고 알렸다. 그 아이는 너무 신이 나서 10만 위안을 보냈는데 그 돈은 아르바이트로 벌었다고 했다. 엄마는 아들이 아르바이트로 그렇게 큰 돈을 벌었다는 게 혹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건 아닌지 걱정했다. 아빠는 아들을 너무 잘 알기에 그냥 웃었다. 아빠는 싱왕이 그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싱왕 얘기가 나오자 금발의 부유한 기가챗이 화려하게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의 상태를 묻는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그는 엄마가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길 바라는 착한 아들이었다. 엄마는 아들에게 괜찮다고 안심시켰다. 그녀는 단지 병 때문에 간단한 수술만 받으면 됐고 생명 징후도 양호하다고 했다. 아빠는 이미 전화로 이 사실을 보장했지만 싱왕은 여전히 집까지 달려왔고 땀에 흠뻑 젖은 걸 보니 병원까지도 뛰어온 것 같았다. 아빠는 깎은 사과를 아들에게 건네주며 걱정스럽게 회사 일은 잘 되고 있는지 휴가를 내서 상사에게 혼나진 않았는지 물었다. 싱왕은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직장을 그만뒀다고 고백했다. 처음에 부모님은 이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아들에게 충격을 받았다. 어느 부모라도 똑같이 반응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를 꾸짖지 않았다. 그들은 싱왕이 항상 잘 해낼 수 있는 좋은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그가 도시에서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도 알았기에 이제 집에서 푹 쉬고 잘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엄마와 아빠의 다정한 말에 싱왕의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들은 진정으로 그의 안전한 안식처였다. 그들은 언제나 그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부모였다. 그는 아버지에게 병원비가 제대로 정산되었는지 물었다. 아버지는 어제 통화 후 대부분의 빌린 돈을 갚았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아버지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돈 쓸 일이 많으니 10만 위안을 다시 싱왕에게 보내 써보라고까지 했다. 하지만 싱왕은 거절하며 그 돈을 집안 살림에 쓰라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직 남아있는 미지급 부채에 대해서도 그는 빨리 정산하고 갚고 싶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친척들에게서 빌린 돈 이야기를 꺼내며 다소 어색해졌다. 아버지의 태도를 보니 싱왕은 이미 이 빚에 대해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아버지가 삼촌에게까지 돈을 빌려야 했을 가능성이 있었고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었다. 그는 당장 그 사람들에게 돈을 갚겠다는 결심으로 방을 박차고 나갔다. 아버지는 곧 방법을 찾아서 갚을 테니 싱왕은 그냥 마음을 놓으라고 주장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돈을 모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고 있었고 아이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두 남자가 언쟁하는 모습을 보자 어머니의 눈물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아파서 가족에게 짐이 된 것을 자책했다. 아들이 도시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면서도 그는 여전히 의료비 걱정을 하고 있었다. 싱왕은 집을 떠나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부모님께 꾸준히 돈을 붙여드리는 습관이 있었다. 그는 집세도 내야 하고 인간관계도 챙겨야 하고 모든 것에 돈이 필요했지만 언제나 가족을 우선시했다. 어머니의 눈물을 본 싱왕은 자신이 밖에서 자신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고 최대한 안심시키려 했었다. 게다가 이제는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새롭고 수익성 좋은 아르바이트도 생겼으니 앞으로는 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을 거라고 말했다. 이제는 비용 걱정 없이 어머니를 위해 가장 권위 있는 전문의를 모실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정말로 삼촌 집에 가서 그 지긋지긋한 빚을 갚고 싶었다. 그는 남에게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고 특히 그런 친척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했다. 어머니를 안심시킨 후 싱왕은 병원 밖으로 나와 3륜차 운전사를 마주쳤다. 그는 3륜차 뒷자리에 올라타서 느긋해 보이는 운전사에게 후통로 32번지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엔진이 요란하게 울리며 그들은 유쾌하게 길을 나섰다. 뒷자리에 앉은 싱왕은 도로의 심한 울퉁불퉁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가 기억하기로는 이곳의 도로 상태가 이렇게 나쁠 리가 없었다. 싱왕은 호기심에 운전사에게 2년 전에 도로 보수 공사가 시작됐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덜컹거리냐고 물었다. 운전사는 정부가 공사를 시작하긴 했지만 오히려 전보다 더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공사 도중에 시공업자들이 관리들과 짜고 돈을 챙겨 달아나 버려서 도로는 파헤쳐진 채로 방치됐다는 것이었다. 이런 노골적인 무능과 부패의 싱왕은 화가 치밀었다. 이곳의 윗사람들은 정말로 법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외진 가난한 지역에서는 항상 모든 것이 힘들어. 만약 집안 형편이 넉넉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다면 자신도 이 지옥 같은 마을에 평생 갇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길고 덜컹거리는 여정이 끝난 뒤 싱왕은 친절한 운전사에게 오위안을 송금했다. 그들은 위챗을 사용해 여기가 중국임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다. 싱왕은 눈앞에 있는 호화로운 집을 짜증스럽게 바라보았다. 분명 친척 사이였지만 저 사람들은 100제곱미터짜리 대저택에 살고 있었고 그의 가족은 벽돌과 콘크리트로 된 몇십 제곱미터 남짓한 집밖에 없었다. 할아버지의 이주 보상금을 전부 저들이 가져가지 않았다면 두 집안 사이에 이렇게 큰 격차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의료비까지 빌려야 하는 처지였다. 그는 이를 악물고 대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놀랍게도 빨간 머리에 다소 의심스러운 바지를 입은 예쁜 젊은 여성이 대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는 항싱왕을 알고 있었고 항싱왕도 그녀를 알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왕주였다. 하지만 애초에 왜 그녀가 삼촌 집에 있는 거지? 그가 날카롭게 물었을 때 왕주는 마땅한 대답을 찾지 못한 듯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다. 그러자 싱왕의 사촌도 나타나서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얼굴로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그는 거만하게 왕주가 이제 곧 싱왕의 사촌 형수가 될 거라고 선언했다. 싱왕은 그들의 관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그저 삼촌이 집에 있는지 확인해서 빚을 갚고 이 일을 완전히 끝내고 싶을 뿐이었다. 왕주는 그의 반응을 보고 싱왕이 아직도 자신에게 끌리고 미련이 남아서 차갑게 구는 거라고 생각했다. 자기 여자가 사촌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을 본 그 못된 사촌은 그녀의 엉덩이를 때렸다. 그는 위협적인 눈빛으로 왕주를 바라보며 이제 곧 자기 아내가 될 테니 눈을 함부로 굴리지 말라고 냉정하게 경고했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항싱왕이 얼마나 한심하게 변했는지 보고 있었을 뿐이라고 그를 안심시켰다. 그는 브랜드 제품 하나 걸치지 않고 있었다. 싱왕은 대도시에 산다고 했지만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셈이었다. 왕주는 시골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거기서는 남편이 원할 때마다 아디다스나 나이키를 입을 수 있었다. 그녀의 오빠는 수많은 부자들 앞에서 아디다스와 나이키를 뽐내고 있었다. 그 멍청한 커플은 싱왕을 들여보냈고 그는 화려한 거실에서 삼촌이 친구 몇 명과 카드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삼촌은 대도시에서 일하는 조카를 친구들에게 소개했는데 그 말투에는 뚜렷한 깔보는 기색이 묻어 있었다. 분위기에 편승해 시골 촌놈 카드 플레이어들은 싱왕이 대도시에서 큰 돈을 버는지 물었다. 그들은 대도시로 이사가서 수십만 위안을 버는 사람들을 몇 명 알고 있었다. 사촌 다차이가 들어와 모두에게 결정타를 날렸다. 그는 싱왕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말하면서 싱왕이 한 달에 겨우 5영위안을 벌기 위해 말처럼 일하는 반면 자신들은 마을에서 할머니들에게 돼지 먹이 주는 일을 시키고 3영위안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사촌을 괴롭히며 싱왕에게 저축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도시의 터무니없이 비싼 집세를 생각하면 싱왕이 돼지 먹이 주는 사람들보다 집에 가져가는 돈이 더 적을 수도 있었다. 싱왕은 성가신 사촌을 무시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삼촌에게 수다 떨러 온 게 아니라 빚을 갚으러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촌은 카드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결국 삼촌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삼촌은 조카에게 서두를 필요 없다며 싱왕네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한다고 안심시켰다. 어차피 이자를 받을 거니까 이건 자선이 아니라고 했다. 싱왕은 계속해서 예의를 지키려 했지만 삼촌은 그의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모두들 그가 가진 돈도 없이 힘들게 지내는 줄 알았지만 우리 싱왕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빚을 갚지 않는 한 이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다. 삼촌은 결국 그의 고집에 굴복했고 할부로 갚아도 된다며 아들 다차이에게 빨간 장부를 가져오라고 시켰다. 사촌 다차이는 빨간 장부를 싱왕에게 건넸고 잠시나마 진심으로 사촌이 이 빚에 대해 마음을 놓았으면 했다. 그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믿었지만 삼촌은 집안의 대학 졸업생이 자존심이 너무 세서 친척의 돈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며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잠시 후 싱왕은 빚과 이자를 갚기 위해 삼촌의 계좌로 5만 1천 위안을 이체했다. 삼촌은 급히 노키아 휴대폰으로 잔고를 확인했고 눈이 툭 튀어나올 뻔했다. 정말로 그 아이가 해낸 것이다. 정말로 전액을 이체한 것이었다. 놀란 삼촌은 싱왕을 바라보며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궁금해 물었다. 항싱왕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도시에서 일해서 번 돈이라고 간단히 대답했다. 사촌 다차이는 비웃으며 싱왕이 엄마의 고생을 대가로 자존심만 내세운다고 생각했다. 이쯤 되면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5만 1천 위안은 그들의 목숨과 평생 저축을 잃게 할 수도 있는 돈이었다. 물론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았다. 왕주는 남편의 팔을 감싸 안으며 싱왕을 배웅하자고 제안했다.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 오해를 풀고 어색함을 없애고 싶다고 말했다. 다차이는 그 생각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자신의 여자가 싱왕에게 제자리를 알려주길 바랐다. 그녀는 재빨리 우리 소년을 따라 달려갔다. 왕주는 그에게 더 이상 서로 모르는 척하면서 자신에 대한 옛 감정을 붙잡지 말라고 대놓고 말했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친구였다. 함께 자라면서 그가 내내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녀는 그를 항상 남동생으로만 여겼다. 이제 곧 다차이와 결혼할 예정이니 싱왕도 그녀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는 게 좋을 거라고 했다. 그는 그 마녀를 세상에서 가장 망상에 빠진 사람을 보듯 바라보았다. 이 여자는 자신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에게 장황하게 연설을 늘어놓을 정도로 뻔뻔했다. 눈치를 못 챈 왕쥐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녀는 만약 사람들이 그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와 그의 집안의 평판에 해가 될 거라고 말했다. 그건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했다. 싱왕은 더 이상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애써 웃음을 참으며 왕쥐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거울을 보고 자신을 좀 돌아보라고만 말했다. 그 망상에 빠진 사기꾼을 제대로 혼내줘. 형, 물론 왕쥐는 그런 말에 분노했지만 싱왕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었다. 왕쥐는 한 번도 그의 소꿉친구가 아니었고 그냥 서로 소똥을 던지며 놀던 친구일 뿐이었다. 물론 그는 그녀가 어렸을 때 얼마나 착했는지 기억하고 있었고 왕쥐가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부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명랑하게 자라서 누구든지 부유함과 상관없이 사랑으로 대하길 바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 그녀는 그의 삼촌 같은 다른 탐욕스러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경멸하지 않는 척할 생각이 없었다. 왕쥐는 이 말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해했다. 그는 자신을 아내로 얻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자신을 모욕하려고 이런 말을 한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그의 새언니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와 싸우고 싶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 그게 무엇이었든 상관없었다. 이런 대답은 싱왕을 놀라게 했지만 또 다른 욕심 많은 여자에게서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었겠는가.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하고 재빨리 돌아서서 떠났다. 이런 태도의 왕쥐는 더욱 분노했다. 그녀는 친근하게 보이려고 했었지만 이제 인내심이 바닥나 더 이상 연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재빨리 싱왕 앞을 가로막고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정말로 그가 이류대학을 졸업하고 도시에 산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무리 노력해도 다 소용없고 그는 결코 사촌만큼 부자가 될 수 없을 거라고 했다. 왕쥐는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보기엔 그의 삼촌 같은 부자들은 수백 평짜리 집에서 호화롭게 살며 먹고 마시고 쉬지만 싱왕과 그의 가족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작은 아파트에 억지로 모여 살며 끊임없이 빚을 지고 일해야만 한다. 그녀에게는 선택이 너무나 분명했다. 하지만 거기서도 그녀는 멈추지 않고 늘 아파서 병원비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싱왕의 엄마를 떠올렸다. 0달러도 15, 0달러도 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아.
그녀는 착한 척하는 것도 지겨웠고 이런 말을 그의 얼굴에 대고할 수 있어서 속이 시원했다. 물론 싱왕은 마침내 본색을 드러낸 이 작은 마녀에게 화가 났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의 삼촌과 사촌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고 생각하고 그게 대단한 것처럼 자랑한다. 실제로 싱왕과 다른 사람들은 그녀와 그녀의 미래 남편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녀의 행동을 보면 그녀는 그저 자기애에 빠진 화려하게 치장한 두꺼비일 뿐이라는 걸 드러냈다. 왕주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조차 몰라 그저 우리 주인공을 손가락질하며 그를 망신 줄 방법만 생각했지만 싱왕이 이미 한 발 앞서 있었다. 그는 할 말이 더 있었다. 그녀의 미래 남편과 달리 그는 자립적이고 열심히 일하며 근면하고 동기부여가 되어 있고 부모님을 존경하며 사람을 재산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점들이 사촌이 가진 돈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다. 왕주는 미친 사람처럼 굴지 말고 거울부터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또한 명예 돈에 눈이 먼 마녀를 폭로하고 제자리에 앉힌 덕분에 시스템은 우리 주인공에게 또 다른 집을 보상으로 주었다. 하지만 그 집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곧 철거될 예정이었던 것이다. 다소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싱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한편 왕주는 진정할 생각이 없었고 계속해서 우리 주인공을 향해 온갖 모욕을 퍼부으며 손가락질을 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의 손가락을 잡아 다시 그녀에게 돌려주며 이 집에서 미래의 남편과 함께 지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충고했다. 이 일에 그는 서둘러 이 미친 여자에게서 벗어나 걸어갔지만 멀리 가지도 못해 한 대의 차가 그를 따라잡았고 당연하게도 그는 웅덩이에서 휜 진흙을 뒤집었었다. 누가 이걸 의심하겠는가? 차 안에 있던 사람은 그의 사촌이었다. 사촌은 차를 멈추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싱왕을 보며 웃었고 자신은 공사장에 급히 가야 한다며 변명했다. 어쨌든 그의 회사는 최근 제일시 건설국으로부터 주문을 받았고 이제 그가 마을 도로공사의 책임자가 되었다. 게다가 그는 싱왕에게 원한다면 일자리를 제안했다. 공사장에는 언제나 일자리가 있다고 했다. 싱왕은 즉시 왜 마을의 도로가 그렇게 엉망인지 깨달았다. 아들은 분명히 삼촌의 재능과 부패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었다. 그렇다면 싱왕은 고향을 돕고 이런 악당들을 정부 계약에서 몰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를 위해 그는 제일시 건설국에 찾아가 사촌의 부정한 보수 대신 마을의 새 도로 건설을 후원했다. 이 일로 주민들은 그에게 매우 감사해하며 그의 친절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약속했다. 싱왕에게는 이제 이런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물론 시스템은 그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주었다. 고향 발전에 투자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는 100채의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시스템으로부터 후한 선물을 받는데 익숙했던 싱왕조차도 깜짝 놀랐다. 이 많은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그는 몰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스템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다. 이것은 그의 행동에 따라 주어진 선물이었고 이제 그가 직접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다. 물론 우리의 주인공은 이에 대해 시스템을 탓할 생각은 없었다. 집이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100채를 가진 게 낫지 않은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스템이 점점 더 추상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소에게 돈만 받았지만 이제는 수백 채의 집을 받게 된 것이다.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세상의 모든 부가 결국 그의 손에 들어오게 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다음 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놓치지 마세요.